이 새끼가 정말 말을 못 알아듣나? 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응? 그만하라고?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냐?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전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입대 전날 밤, 나는 엄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서인영 준장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걱정 많은 어머니였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유진아, 엄마가 부탁 하나 할게.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알려줘.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때는 단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말이에요. 넌 할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해. 군인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려 하지 마.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 앞에서 엄마와 작별했어요. 엄마는 민간인 복장이었는데 초병이 처음엔 그냥 학부모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자 초병의 표정이 180도 바뀌더군요. 깍듯한 경례와 함께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며 새삼 실감했어요.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죠. 나도 엄마처럼 떳떳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잘 다녀와, 아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며 뒤돌아보니 엄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이에요. 입대 첫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선임들은 친절했고 간부들도 인사성이 밝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부대 같았죠. 하지만 엄마의 당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그 말이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 신병과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작은 수첩 하나를 몰래 준비해서 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군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부대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이 부대에서 작은 균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기밀병이 개인 정비 시간에 갑자기 사라지더니 선임들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거였죠. 처음엔 그냥 부대 내 업무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선임의 집안일,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야, 조이병 너도 이제 적응했으니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박일병이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뭔가요, 선임? 여기서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있어. 보고 배워. 그날부터 저도 눈치를 보게 됐어요. 다른 후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선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작은 수첩에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기밀병 외박 나가서 선임 집 청소. 5월 15일, 이일병 개인 시간에 선임 빨래. 5월 18일, 생활관에서 욕설과 함께 얼차려 30분.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만 했는데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애는 제보다 한 기수 늦게 들어온 신병이었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빨갛더군요. 괜찮아?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팔뚝에는 멍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말이죠. 며칠 후, 저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선임이 갑자기 저를 불러내더니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거였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순히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조이병, 너 폰 있지? 잠깐 빌려줘봐. 네, 빌려줘보라고 뭔 말이 많아? 그때부터 제 휴대폰으로 선임의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배달 주문부터 시작해서 온갖 심부름까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는 내용들도 점점 구체적이고 심각해졌어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 달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 정도였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선임들은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후임들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조이병, 이리 와봐. 최 선임인 한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네, 선임. 너 요즘 뭔가 이상해. 다른 애들과는 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야. 너 혹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다니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상사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개인정비 시간에도 누군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말이죠. 수첩 대신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했고, 때로는 몰래 사진도 찍었어요. 생활관 벽에 붙은 욕설이 적힌 종이, 얼차려 받는 후임들의 모습, 멍든 팔뚝 등등. 어느 날 밤, 생활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병 한 명이 선임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 가혹행위를 당하는 거였어요. 5명의 선임이 둘러싸고 번갈아가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죠. 이 새끼가 정말 말을 못 알아듣나? 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응? 피해자는 울면서 빌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나? 폭행은 3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간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 후임은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로 일과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 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상황이 좀 이상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게요. 엄마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조심해라. 아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관찰자에서 조사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선임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야, 조이병 너 요즘 뭔가 수상해. 위기는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악의 순간에 말이죠. 그날 저녁 점오후, 저는 평소처럼 화장실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메모를 작성하고 찍어둔 사진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이병 거기서 뭐하냐? 한 상사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냥 집에 안부 문자 보내려고요. 집에 안부 문자? 이 시간에? 보여봐. 한 상사가 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5월 12일 김일병 외박 나가서 선임 집 청소. 5월 15일 이일병 개인 시간에 선임 빨래.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간 공들여 모은 증거들이 한순간에 발각된 거죠. 야, 너 이거 누구한테 보낼 생각이었어? 아,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걸 개인적으로 기록해? 너 완전히 미쳤구나. 한 상사는 즉시 다른 선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화장실에는 순식간에 6명의 선임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험악한 표정이었죠. 야들아, 이 새끼 봐, 우리 감시하고 있었어. 뭐? 감시? 휴대폰에 다 기록해놨네. 사진까지 찍어서 말이야. 그 순간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관찰자에서 피해자로 완전히 전락한 거죠. 첫 번째 폭행은 그날 밤 바로 시작됐어요. 생활관 구석진 곳으로 끌려가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프겠다, 그렇지? 이 배신자 새끼가. 주먹과 발길질이 빗발처럼 쏟아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절망감이었어요. 몇 달간 모은 증거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거든요. 휴대폰은 압수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는 특별관리가 들어갈 거야. 특별관리라는 건 완전한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후임들과의 대화도 금지되고 개인 시간도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가 따라붙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폭행은 더욱 조직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만 골라서 때렸고 정신적 고문도 함께 이뤄졌어요. 너 엄마가 준장이라면서? 딸 잘못 둔 꼴 보기 싫다. 아, 아들이구나. 아들 잘못 둔 꼴 보기 싫어.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부탁을 지키려다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밤마다 잠들 수 없었어요. 언제 또 끌려나갈지 모르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와의 약속,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고 있을 다른 후임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휴대폰은 압수당했지만 기억은 빼앗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머릿속에 모든 걸 새겨두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난다면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면회일이 왔습니다. 2달 만에 엄마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곳곳에 남은 멍자국들, 부어오른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초췌해진 모습이 엄마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뻔했거든요. 조이병, 면회 나가. 면회실로 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한다면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제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걸 직감한 거죠. 유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강인했던 서인영 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걱정에 가득 찬 어머니만 남아 있었죠. 엄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달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더욱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엄마가 부탁하신 것.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관찰을 시작했던 것부터 점점 드러나는 부조리들, 그리고 결국 발각되어 당한 모든 일들까지 말이에요. 휴대폰에 다 기록해뒀는데 압수당했어요. 사진도, 녹음도 모두. 하지만 기억해요, 엄마.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로 점점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분노였죠. 날짜별로 정확히 기억해? 누가 뭘 했는지도? 네, 다 기억해요. 한 상사가 언제 뭘 시켰는지, 김일병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날 밤 집단 구타는 누가 주도했는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아, 정말 고생했다. 이제 엄마가 할 차례야. 엄마, 네가 모은 것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소중한 증거가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면회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인영 준장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로서 말이죠. 그날 밤 선임들의 추가 보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어요. 아마 면회 후라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 엄마가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는 그 부탁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엄마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었던 거죠. 이제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면회 후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간부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선임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전체 집합, 즉시 생활관으로. 중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생활관에 모인 우리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을 보니 모두 높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방부 감찰팀입니다. 감찰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움직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대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장병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찰팀장의 말이 끝나자 선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한 상사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개별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니 호명되면 즉시 이동하십시오. 그때 제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렸습니다. 조유진 이병. 네. 별도로 마련된 면담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에는 감찰팀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친근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왔어요. 서인영 준장님으로부터 상황을 들었습니다. 역시 엄마였군요. 엄마가 직접 국방부에 신고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관찰하고 기억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요. 저는 숨겨왔던 모든 것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억들, 구체적인 가해자들의 이름,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동안 압수당했던 휴대폰의 내용까지 모든 걸 상세히 증언했어요. 휴대폰에 있던 사진과 녹음 파일들도 복구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함께 왔어요. 삭제된 데이터라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선임들은 모두 조사실로 불려나갔고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저녁 한 상사를 비롯한 주요 가해자들이 모두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조 이병 고마워. 김일병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모리오 선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야.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 그제야 실감났어요. 제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이 부대에서 고통받고 있던 모든 후임들을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감찰팀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구된 휴대폰 데이터, 다수의 피해자 증언, 그리고 부대 내 은밀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까지 모든 게 드러난 거죠. 주요 가해자들은 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관련 간부들도 징계 처분됩니다. 감찰팀장의 발표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몇 달 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감찰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가해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부대를 떠났고, 연루된 간부들도 전속 발령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간부들이 배치됐죠. 새로 부임한 김중대장은 첫 훈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혹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부대 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선후임 간의 관계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것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했어요. 조이병, 정말 고생 많았어. 새로 부임한 박소대장이 저를 불러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이 부대가 제대로 된 부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걱정 없이 복무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뜻깊었던 건 동료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후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이일병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가장 많이 고생했던 후임 중 하나였죠.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많은 후임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거든요. 그 덕분에 가해자들의 죄상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죠. 한 달 후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병영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정기적인 감찰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면회 온 엄마와 다시 만났을 때 엄마의 표정은 처음 면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유진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이 모든 건 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진실을 기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정의라는 게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누군가 잘못된 걸 보고도 침묵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김일병이 말했습니다. 조이병, 내 덕분에 이제 후임들이 웃으면서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후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이 변화가 우리 부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전국의 다른 부대들에도 경각심을 주었고 비슷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저녁 점호 시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엄마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군인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대일이 다가왔습니다. 입대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험난했던 시간들을 통해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주 동안 많은 후배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병들부터 같이 고생했던 동기들까지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거였어요. 선임,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저희도 선임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제대 전날 밤 생활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을 돌아봤어요. 처음 엄마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단순한 관찰 정도로 생각했는데 결국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죠. 그때 김일병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조 선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선임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그래도 처음 용기를 낸 건 선임이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요. 제대 당일 아침, 부대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가해자들이 있었다면 절대 이런 따뜻한 배웅은 없었을 거예요. 조유진 선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입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고생했다, 아들.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가 부탁하신 거. 그래,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유진아, 이번 일로 국방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네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낸 거야. 정말요? 그래. 전국 부대에서 비슷한 신고들이 늘어나고 있고 병역 문화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 네가 만든 변화야.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제 방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몇 달 전 이 방에서 군대 걱정을 하던 어린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잖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용기란 권력이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배웠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우리 부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병역 문화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가 처음 했던 부탁,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그 말이 결국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정말로 학교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17살 소녀 이소윤이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문화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불공정한 세상에 무너졌던 그녀가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윤입니다. 17살이고 지금 미국 블루리지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니고 있어요. 제 방 책상 위에는 낡고 해진 검은 띠가 놓여 있습니다. 이 띠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나죠. 할아버지 이창호는 특전사 출신이세요. 군대를 제대하신 후엔 태권도 사범이 되셔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을 잃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아버지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는데 해외 시범 경기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윤아, 태권도는 그냥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내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 목소리엔 늘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저는 알렉스 존슨이라는 아이와 시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알렉스는 이 학교에서 유명한 복싱 챔피언이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처음엔 그냥 문화 교류 차원에서 시작된 이벤트였는데 지금은 온 학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미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이 낯설 때가 많아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많이 달라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태권도 정신만큼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시차 때문에 할아버지는 저녁 시간이지만
항상 제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품새 연습했니? 예의는 지키고 다니고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걱정해 주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시합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 긴장감을 집중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 도착해서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태권도 대 복싱 특별 이벤트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사진과 알렉스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는 걸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포스터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알렉스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알렉스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도 덩치가 좋았습니다. 이소윤, 너 정말 금요일에 나랑 시합할 거야? 알렉스가 비웃듯이 물어봤어요. 네, 물론이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시던 예의를 지키려고 했어요. 태권도는 그냥 쇼무술 아니야? 실제 싸움에서는 별로 쓸모없다고 들었는데. 알렉스의 친구들도 함께 웃어댔습니다. 복싱은 진짜 격투기거든. 너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할 텐데.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할아버지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려왔어요. 진정한 무술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단다. 상대가 도발해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무술이에요. 상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완성시키는 거죠.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알렉스는 더 비웃었어요. 완성이라니 거창하네. 어쨌든 금요일에 보자. 너무 아프게 하지는 않을게. 알렉스와 친구들이 떠나간 후에도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아이들은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지금쯤 할아버지는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준혁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집 거실 벽에는 아버지가 받으신 메달과 트로피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저는 그 앞에 서서 나도 아빠처럼 될 거야라고 다짐하곤 했죠. 아버지는 항상 웃으시면서 소윤이는 아빠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해외 시범 경기를 위해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시면서 소윤아,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지? 남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려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시범 경기 도중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저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품에 안아주시며 소윤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아, 내 아버지도 이 도장에서 처음 태권도를 배웠단다. 할아버지가 낡은 도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야.
정신을 수련하고 인격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지. 저는 매일 할아버지와 함께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태극 일장부터 시작해서 고려, 금강까지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처음엔 동작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몸에 익숙해지면서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제가 11살 때였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며 울음을 참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라고 작게 중얼거리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그 후로 태권도는 저에게 더욱 소중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달래주는 위안이었고 할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소통의 방법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소윤이가 드디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는구나라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죠. 선발전 준비는 혹독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력 훈련부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도장 준비까지 해두셨습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단다라고 하시면서 기본기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선과 준결승은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술과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드디어 결승전 날이 왔을 때 상대는 소피박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소피박은 이미 여러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실력자였어요. 키도 저보다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쌓아온 실력을 믿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소피의 공격이 거셌습니다. 정정당당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반칙에 가까운 동작들이 많았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넘어뜨린 후에 추가 공격을 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심판들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반칙인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태권도는 상대를 존중하고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소피는 계속해서 반칙성 공격을 해왔고 심판들은 묵인했습니다. 이 회전에서 소피가 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쓰러진 저에게 발차기를 했어요. 그 순간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도 심판은 계속 경기를 진행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그 경기에서 졌습니다. 점수도 조작된 것 같았어요. 분명히 제가 더 많은 유효 타격을 했는데 결과는 소피의 승리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항의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셨지만 경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다니. 경기 후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윤아,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들이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 진정한 승부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거야. 선발전에서 졌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협회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러 가겠다고 하셨어요. 불공정한 판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며칠 동안 서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표정은 암울했어요. 소윤아,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박의 아버지가 협회 임원이었고 그 집안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했어요. 정의가 이런 식으로 짓밟히는 게 말이 되냐? 할아버지는 분노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협회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제 심의를 거부했어요. 그 무렵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도장 운영비며 생활비며 그리고 제 치료비까지 겹치면서 고지서가 쌓여갔어요.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도장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일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공부가 먼저야, 소윤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피박의 부모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온 그들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내는 달랐어요. 이소윤 양의 실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 유학은 어떨까요? 소피의 아버지가 꺼낸 제안은 황당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블루리지 아카데미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치료비도 도와주겠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셨지만 소피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투자예요. 소윤 양 같은 인재가 더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들이 떠난 후 할아버지와 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소윤아, 하지만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내가 발전할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담과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을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미국에 가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도장을 지켜주세요. 미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블루리지 아카데미는 정말 화려하고 시설도 좋았지만 저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저 같은 동양인 교환학생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도시락을 꺼내 먹으면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냄새가 이상한데? 한국 음식은 다 매운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위축되었지만 할아버지가 해주신 김밥과 계란말이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동양계 미국인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댄리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저처럼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안녕, 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지? 나는 댄이야. 중국계 미국인이고. 댄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저에게 학교 시설을 안내해주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 아이들은 처음엔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알렉스 존스는 달랐습니다. 교장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약한 아이들이나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알렉스가 댄을 밀치며 괴롭히는 모습을 봤어요. 야, 중국인. 내 도시락도 이상한 냄새 나더라. 여기는 미국이야. 미국 음식을 먹어야지. 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섰어요. 때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알렉스가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오, 태권도 소녀가 나타났네. 너도 같은 동양인이니까 편을 들어주는 거야? 이건 인종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 문제죠.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침착하게 말했어요. 예의라고? 웃기네. 그럼 내가 나한테 예의를 가르쳐 줄 거야? 알렉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대답하자 알렉스는 완전히 화가 난 표정이 되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금요일 체육대회에서 말이야. 내 태권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봐. 알렉스가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와 알렉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댄을 보았고 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은 벌써 다음 날 아침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제 전화를 기다리고 계세요. 할아버지, 제가 금요일에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시합이라니? 무슨 일이니, 소윤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알렉스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윤아, 내가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화가 나서 하는 시합은 위험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무술가는 감정이 아니라 정신으로 싸우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댄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태권도가 쇼무술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해야겠구나. 내일부터 특별 훈련을 시작하자. 화상통화로 지도해 줄게.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집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할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먼저 기본기부터 점검해 보자. 정권 지르기를 1000번씩 해봐라. 할아버지는 화면 너머에서도 제 자세를 세심하게 봐주셨습니다. 발의 위치가 조금 틀렸어. 어깨에 힘을 빼고 코어에 힘을 집중해. 매일 밤 2시간씩 훈련했습니다. 품새도 다시 정리했어요. 태극 일장부터 시작해서 고려, 금강까지 하나하나 완벽하게 만들어갔습니다. 품새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야. 각 동작에는 의미가 담겨 있단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움직여야 해. 목요일 밤 할아버지가 특별한 걸 보여주셨어요. 카메라 앞에 낡은 하얀 도복과 검은 띠를 들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건 내 아버지가 입던 도복이다. 그리고 이 검은 띠는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준 것이고, 아버지의 도복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다니. 원래는 내가 돌아오면 주려고 했는데, 내일 시합에서 이걸 입어라. 내 아버지의 정신이 함께할 거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요. 소윤아,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의 정신과 할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태권도의 정신이 모두 내 안에 있어.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시합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배운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되 정의는 포기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태극 일장을 하면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내일 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체육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아버지의 도복을 꺼냈어요. 하얀 도복은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검은 띠를 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체육관에 이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링이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윤, 긴장하지 마. 내가 해낼 수 있어. 하지만 댄의 표정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알렉스는 빨간색 복싱 글러브를 끼고 링 반대편에서 몸을 풀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근육질인 몸매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알렉스가 이길 거야. 태권도는 복싱 상대가 안 되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화 교류의 의미로 동서양 무술의 만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링에 올라서자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려왔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라.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믿어라. 심판이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태권도와 복싱의 혼합 룰로 주먹과 발 모두 사용 가능하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는 것이었어요. 3라운드로 진행되고 각 라운드는 2분간이었습니다. 첫 라운드가 시작되자 알렉스가 즉시 공격해왔어요. 빠른 잽과 훅이 날아왔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거리를 유지하며 피했습니다. 태권도의 장점은 긴 다리를 이용한 거리 조절이었어요. 알렉스가 가까이 다가오려 할 때마다 앞차기로 거리를 벌렸습니다. 관중들에서 오하는 탄성이 나왔어요. 아마 태권도 기술을 제대로 본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2라운드 중반 알렉스의 강한 훅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생각보다 파워가 셌어요. 잠시 비틀거렸지만 바로 자세를 정리했습니다. 정신 차려, 소윤아. 2라운드가 끝나고 저는 코너에서 물을 마시며 전략을 다시 생각했어요. 알렉스의 공격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왼쪽 잽으로 거리를 재고 오른쪽 훅으로 마무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2라운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알렉스가 잽을 날릴 때 옆차기로 카운터를 시도했어요. 몇 번은 성공했지만 알렉스도 점점 제 패턴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점수는 비슷해 보였고 이번 라운드가 승부를 가를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가 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연속으로 훅과 어퍼컷을 날렸고 저는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알렉스가 밀어붙이고 있어 태권도 소녀가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마지막 날 밤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소윤아, 내 아버지의 특기가 뭔지 아니? 돌려차기였어. 그 기술은 내게도 전해져 있단다. 알렉스가 큰 훅을 날리며 전진해 왔을 때 저는 몸을 돌리며 돌려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그 동작이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 발이 알렉스의 몸통에 정확히 맞았고 알렉스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판이 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승자 이소윤. 링에서 내려온 후 알렉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윤, 정말 대단했어.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해서. 알렉스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 수 있어?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윤, 내 할아버지와 통화하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 정식으로 태권도 수업을 개설하고 싶어. 그렇게 할아버지는 블루리지 아카데미의 태권도 사범이 되셨어요. 수업 첫날, 체육관에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알렉스도 있었고, 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첫 수업을 인사로 시작하셨습니다.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완성해가는 길이죠. 할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영어로 통역해 드렸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소윤아, 내가 여기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구나. 아버지도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야. 저는 이제 알겠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다리가 되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